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저는 72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아니, 알려줬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된 지 3년째였습니다. 집은 전세,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월세 5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요. 요양원 아니고 혼자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라고요.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요. 알고 보니 진짜 있었어요. 지금 그곳으로 어르신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1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고요. 다만 들어가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고 나서도 생각과 달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75, 그곳에서 산 지 2년째입니다.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요양원이 나았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편은 69 되던 해 겨울에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자리가 차갑더라고요. 장례 치르고 49제 지내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서야 느꼈어요. 아, 이제 진짜 혼자구나.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아이가 자주 들렀고 동네 사람들도 안부를 물었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였습니다. 딸도 자기 살림이 있으니 매일 올 수는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밥 먹을 때였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대화가 없어도 괜찮았거든요.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혼자가 되니까 숟가락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TV를 켜놔도 허전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대충 몇 숟갈 뜨다가 그냥 치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kg, 3kg씩 줄었어요. 딸아이가 얼굴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밥은 제대로 먹어요? 제대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밤은 더 무서웠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면 어쩌나. 그런 뉴스 본 적 있잖아요. 혼자 사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발견됐다는 거.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꼭 베개 옆에 두고 잤습니다. 뭔가 있으면 119 누르려고요. 근데 손가락 떨리면 버튼을 못 누를 것 같았어요.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 깨면 다시 못 잤어요. 천장만 보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면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밤만 되면 또 무서워지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버거워졌고, 장 보고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삐끗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진짜 무서웠어요. 혼자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딸한테 전화해서 겨우 병원 갔습니다. 큰 건 아니었는데 딸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며칠 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요양원. 딸은 그 단어를 입 밖에 안 냈지만 눈빛으로 느껴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내 발로 걸어 다니는데 벌써 요양원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괜찮다고, 아직은 혼자 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요양원밖에 답이 없는 건가?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딸은 그 말을 직접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라는 거잖아요. 저도 모른 척 했어요. 그 이야기 꺼내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님이라고 젊었을 때부터 같이 시장 다니고 경조사 챙기던 사이였어요. 남편들끼리도 친했고 명절 때면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더라고요. 수님이 남편이 먼저 가시고 그 뒤로 수님이도 몸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날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거든요. 나 요양원 들어왔어. 한번 놀러와. 며칠 뒤에 면회를 갔습니다.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요양원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로비에 꽃도 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양쪽으로 방문이 줄지어 있었는데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마치 병원 같았습니다. 아니, 병원보다 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TV 소리만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웃음소리는 안 들렸습니다. 수님이 방은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수님이가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손을 잡았는데 너무 말랐어요. 내가 기억하는 수님이가 아니었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침대, 작은 서랍장, TV,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썰렁했어요. 집 같은 느낌이 안 났습니다. 수님이는 밥도 잘 나오고 약도 챙겨주고 불편한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끝에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여기는 돌봄은 있는데 삶은 없어.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순이미는 계속 말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약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자고고. 매일 똑같다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다고요. 다들 자기 방에만 있고, 밥 먹을 때 잠깐 보는데, 인사만 하고 끝이래요. 깊은 얘기 할 사람이 없다고요.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손주들은 여기 오는 거 싫어한대요. 수님이 눈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수님이가 휠체어 타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줬어요. 도와줘. 심심해 죽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수님이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더라고요. 그 얼굴이 며칠 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봤어요. 수님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돌봄은 있는데 삶은 없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밥 먹고, 약 먹고, TV 보고, 자고. 그게 남은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건가? 무서웠어요. 죽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나 혼자서도 괜찮아. 걱정 마. 딸이 뜸을 들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오늘 수님이 면회 갔다 왔거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전화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 살 거라고 했는데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혼자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요양원은 싫고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수님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거 보던 그 표정.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아니,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다짐했지만 막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딸 말대로 할까.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에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 얼굴이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경로당에는 아는 얼굴들이 몇 분 계셨어요.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 살 빠졌네. 이런저런 안부를 나눴어요. 그러다 한쪽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세가 5만 원이래. 요양원 아니고 각자 방이 따로 있대. 혼자 생활하는 건데 외롭지 않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5만 원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슬쩍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고, 어디서 들었냐고.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거래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이라고. 동생이 작년에 들어갔는데 좋다더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사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나 오늘 경로당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거 진짜 있어. 딸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어요. 핸드폰으로 뭘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구조인데 깔끔했어요.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있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요양원 아니고 혼자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딸이 신청 조건도 알아봤대요. 나이도 되고 조건도 맞을 것 같다고. 서류 준비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며칠 뒤 딸이랑 같이 주민센터 갔어요. 서류 떼고 신청서 작성하고 딸이 옆에서 도와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접수증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신청만 하면 금방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신청하고 나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일주일, 열흘, 보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고. 딸이 다시 알아보더니 말해줬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은 대기가 길대요.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도 기다린대요. 2년이요? 순간 막막해졌습니다. 2년이면 74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기다리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서류에 문제가 있대요. 소득 증명 서류가 하나 빠졌다고. 다시 제출해야 한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다 챙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이랑 같이 확인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간이 잘못됐대요. 최근 6개월치가 필요한데 3개월치만 뗐던 거예요. 다시 주민센터 가서 서류 떼고 또 제출하고. 번거롭기도 했지만 그보다 불안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순서가 밀리는 건 아닌지.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러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딸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괜찮다고 했어요. 서로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또 2달이 지났어요. 5달째.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핸드폰부터 봤어요.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 거 없나? 문자 온 거 없나? 아무것도 없으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니구나. 내일은 올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내가 탈락한 건 아닐까? 서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닐까? 연락이 안 오는 게 거절이라는 뜻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차라리 그냥 지금 집에서 버틸까?
어차피 안 될 거 괜히 기대만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수님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거 보던 그 표정. 돌봄은 있는데 삶은 없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포기하면 나도 결국 거기 가게 되겠구나.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안 되면 그때 생각하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됐구나. 진짜 됐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신청했을 때도 가을이었는데 1년이 지나 또 가을이 왔어요. 1년을 기다렸구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주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딸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이삿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무거운 짐은 두고 가도 되니까. 입주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드디어 입주 당일이 됐어요. 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싣고 집을 나섰어요. 떠나기 전에 빈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남편이랑 살던 집, 혼자 버티던 집. 잘 있어. 고마웠어. 마음속으로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쯤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입주 첫날. 딸이 짐 풀어주고 이것저것 정리해줬어요. 방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도 있고 비상벨도 있었어요. 딸이 돌아갈 때쯤 됐습니다. 저녁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딸이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늘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다음에 천천히 오겠다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방에 앉았어요.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새 집인데 낯설었습니다. 천장도 낯설고 벽도 낯설고 냄새도 낯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건물 몇 개, 나무 몇 그루.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 병원 가려면 버스 타고 40분.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첫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롭더라고요. 여기 와서 뭐가 달라진 걸까? 혼자인 건 마찬가지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동식당에 내려갔어요. 어르신들이 이미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서로 아는 사이 같았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저만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빈자리 찾아서 조용히 앉았어요. 밥 먹는데 아무도 말 안 걸어줬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랑 뭐가 다르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더 외로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이미 그룹이 있더라고요. 새로 온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쟤는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그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에도 나가봤어요. 체조 시간, 노래 교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따라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한테 전화했어요. 명절에 와서 자고 가라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는 외부인 숙박이 안 된대요. 규칙이 그렇대요. 요즘 새로 지은 곳들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가족이 와서 자고 갈 수 있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없었어요. 딸이 명절에 왔다가 저녁 먹고 일어나면서 그러더라고요. 다음엔 우리 집에 가서 자요, 엄마. 고마운 말인 거 알아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여기 온 게 맞는 건가? 차라리 그냥 집에 있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았고, 프로그램에 나가도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할 일이 없어서 1층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 앉더라고요.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어요. 복도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었는데 인사만 하고 지나갔던 사이였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새로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적응하기 힘들죠?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얘기해 주더라고요. 본인도 처음 왔을 때 한 달 동안 울었대요. 여기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지고 외롭고 후회도 많이 했대요. 석 달 지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석 달.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분 이름은 영숙 씨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77. 영숙 씨가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몇 시에 체조 가면 사람이 적은지, 어느 테이블에 앉으면 편한지, 누구는 말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누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정보들이 도움이 됐어요. 조금씩 다른 분들하고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런 인사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2달째 되던 날, 영숙 씨가 텃밭에 같이 가보겠냐고 물었어요. 건물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가꾸는 거래요. 상추, 쪽파, 고추 같은 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흙 냄새를 맡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랜만이었어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도 텃밭 한 구역 받았습니다. 영숙 씨가 지금 시기엔 쪽파가 좋다고 알려줬어요. 같이 묘종도 사러 가고 심는 법도 배웠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나쁘지 않구나. 식당 밥도 괜찮았습니다. 한 끼에 2,000원. 혼자 해 먹는 것보다 싸고 편했어요. 처음엔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 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뭐 해 먹지, 이런 고민이 사라졌어요. 다만 관리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월세는 5만 원인데 관리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월세보다 관리비가 3배나 비쌌습니다. 관리 인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더라고요. 처음엔 속상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알아볼 걸. 근데 다 합쳐도 20만 원 정도였어요. 혼자 집에서 살 때 월세의 공과금에 이것저것 나가던 거 생각하면 오히려 낫습니다. 무엇보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구 만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없던 감각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 말이 맞았어요. 석 달 지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완전히 익숙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것도 있었고 서운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무서워졌어요. 넉 달째 되니까 하루가 바빠졌어요. 아침 7시 반에 체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안 나갔는데 영숙 씨가 자꾸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목 돌리기, 어깨 풀기, 다리 들어 올리기. 별거 아닌 동작들이었는데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런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니까 기분이 달랐습니다. 체조 끝나면 건강관리실에 갔어요.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혈압 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여기선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를 하게 됐어요. 수요일에는 노래 교실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어릴 때부터 부르던 노래들을 다 같이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금요일에는 영화 상영회도 했습니다. 문화실 불 끄고 벽에 영화 틀어주는 건데 어린 시절 동네 극장 생각이 났어요. 슬픈 장면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웃긴 장면에서는 다 같이 웃고 영화 끝나면 자연스럽게 감상을 나눴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주인공이 우리 딸 닮았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각자의 인생을 엿볼 수 있었어요. 텃밭 일도 재미가 붙었습니다. 쪽파가 자라는 걸 보는 게 그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영숙 씨랑 같이 수확해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내가 키운 거로 반찬에 먹으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5달째 되던 날 딸이 찾아왔어요. 얼굴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살쪘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말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녁 먹고 가겠다고 해서 식당에 같이 갔습니다. 영숙 씨도 소개해 줬어요. 딸이 인사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헤어질 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이번엔 덜 서운했습니다. 여기도 내 집이니까요. 밤에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후회만 했거든요. 여기 와서 뭐가 달라지나, 혼자인 건 마찬가지잖아. 근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아침에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심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었어요. 저녁에 안부 물어봐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쓰러져도 비상벨 누르면 누군가 온다는 안심도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혼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금 75. 여기 들어온 지 2년째입니다. 완벽한 곳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관리비는 여전히 비싸고 외부인 숙박은 안 되고 도심에서 멀어서 병원 가려면 버스 타고 40분 걸려요. 식당 밥이 입에 안 맞는 날도 있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기싸움도 있어요. 가끔은 그냥 집에서 살 걸 그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그럼 지금 나는 어디 있었을까?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님이처럼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 생각하면 여기가 낫습니다. 며칠 전에 수님이한테 전화했어요. 요양원에 있는 그 친구요. 목소리가 더 힘이 없어졌더라고요. 요즘 밥맛도 없고 하루가 너무 길대요. 나는 어제 텃밭에서 상추 땄다. 영숙이랑 노래 교실 갔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수님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잘한 거야. 거기 간 거. 그 말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님이도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양원만 답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랬고 수님이도 그랬고. 근데 아니었어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몸이 더 안 좋아지면 결국 요양원 가야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체조 가고, 점심에 영숙 씨랑 밥 먹고, 오후에 텃밭 가고, 저녁에 프로그램 나가고. 바쁘진 않아도 할 일이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도 덜 무서워요. 비상벨 누르면 누군가 온다는 걸 아니까요. 내일 아침에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여기 같이 왔을까? 같이 텃밭 가꾸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체조했을까?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다가도 또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영숙 씨도 있고, 다른 어르신들도 있고, 새 식구들이 생긴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요양원 가기는 싫은데, 다른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요.
저도 그랬어요. 2년 전까지는요. 고령자 복지주택. 이런 게 있다는 거 저는 72에 우연히 알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진짜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했습니다. 저처럼 모르고 지나가는 분 없으셨으면 해서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시면 이 영상 보여주세요. 요양원만 답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같은 사람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연금 없습니다. 일도 안 합니다. 70대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지금 저희 통장에는 매달 155만 원이 들어옵니다. 거기다 비상금도 매달 40만 원씩 모으고 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당 접고 손에 남은 돈 5천만 원.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오늘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아내는 71고요. 28년 동안 백반집을 했어요. 지방 소도시 작은 골목에서 시작했습니다. 43세 시작해서 71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밑반찬 만들고요. 11시에 문 열어서 오후 3시까지 점심 장사. 저녁에 설거지하고 정리하면 밤 9시였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처에 공장이 많았거든요. 점심시간 되면 줄 서서 먹었어요.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벌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공장들이 하나둘 문 닫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요. 동네가 점점 늙어갔어요. 손님도 줄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300만 원. 나중엔 150만 원 벌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기서 접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허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무거운 냄비 들다가 삐끗했어요. 병원 가니까 디스크래요. 그 다음엔 무릎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잖아요. 연골이 다 닳았대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목이 안 좋아졌습니다. 프라이팬 들기가 힘들대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몸이 안 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마 먼저 말을 못 꺼냈어요. 28년이거든요. 이 가게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자식 냈다 여기서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3년 전 봄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기억나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 정말 그만두세요? 여기 없어지면 점심 어디서 먹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손님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문 닫고 셔터 내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8년이에요. 이 자리에서 28년을 버텼는데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정리를 했어요. 가게 보증금 빼고요. 밀린 거 정리하고 장비 팔고 손에 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28년 장사했는데 5천이에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자식들한테 갔습니다. 넷 다 대학 보냈어요. 결혼자금도 보태줬고요. 집 살 때도 도와줬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벌면
버는 대로 나갔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넣었어요. 자영업자는 본인이 다 내야 하잖아요. 장사 안 될 때는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다음 달에 내지 뭐. 그러다가 결국 납부 기간이 1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연금이 안 나옵니다. 기초연금만 받아요. 부부 합쳐서 54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천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4년 정도. 50만 원씩 아끼면 8년. 근데 54만 원 들어오고 100만 원 나가면 매달 46만 원씩 까먹는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 9년이면 바닥이에요. 80대 초반에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5천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껴야지. 어떻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어요. 28년 일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손에 남은 게 5천이라니, 그리고 그 5천도 언젠간 바닥날 거라니, 막막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방법이 있다는 걸. 집 안 팔아도 되고, 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가게 정리하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28년 동안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알람이 없어요. 눈은 떠지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같이 가게 나갔으니까요. 이제 둘 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드디어 쉬는구나. 이제 좀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8만 원, 수도세 3만 원, 통신비 7만 원. 이것만 해도 33만 원이에요. 거기다 건강보험료 나가죠. 실손보험도 내야 하죠. 보험료만 해도 35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둘이서 아무리 아껴도 40만 원은 들어요. 다 합치면 108만 원이 넘더라고요. 기초연금이 54만 원 들어옵니다. 108만 원 나가고 54만 원 들어오면 매달 54만 원씩 까먹는 거예요. 5천만 원 있으면 오래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8년도 안 돼요. 8년이면 저는 81하고 아내는 79이에요. 그때 돈이 바닥나면 어떡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한테는 티 안 내려고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내도 눈치를 챘나 봐요. 어느 날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밤에 한숨만 쉬고.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는데 다 들렸나 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이 속도면 10년도 못 버틴다고.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뭘 해요? 평생 식당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몸이 안 돼요.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도 달았는데. 누가 70 넘은 사람을 써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공원 청소하고 교통 봉사하는 거. 한 달에 29만 원 준다고요. 29만 원이요.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솔직히 그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3시간 서서 빗자루질 하는 거거든요. 허리가 버틸 수 있을까? 아내 무릎은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결국 일 얘기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집이었어요. 우리 집은 작아거든요. 30년 전에 샀어요. 그때 대출받고 빚내서 겨우 마련한 집입니다. 작은 아파트예요.
24평짜리. 지금 시세가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팔면 2억이 넘게 생기잖아요. 그 돈이면 한참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집 팔까? 작은 전세로 옮기면 돈이 좀 생기잖아. 아내가 저를 쳐다봤어요. 한참 아무 말 없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30년이에요. 애들 넷 다 여기서 컸어요.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살았고, 명절마다 다 모였던 집이에요. 아내한테는 더 그랬을 거예요. 살림 다 여기서 했으니까요. 구석구석 손때가 묻은 집이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집 파는 건 진짜 마지막에 하자.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기초연금 54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일은 못하겠고, 돈은 계속 빠지고, 며칠을 그렇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오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밥이나 먹자고요. 친구 이름은 박종구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종구도 장사했어요. 철물점을 했거든요. 저보다 2년 먼저 접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옆 골목에서 장사했거든요. 저는 백반집, 종구는 철물점. 점심때 서로 밥 먹으러 오가고 그랬습니다. 장사 접고 나서도 가끔 만났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이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밥이나 먹자고요. 동네 국밥집에서 만났어요. 순대국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숨기지 않았어요. 어차피 종구한테는 다 털어놓는 사이니까요. 돈 걱정에 잠이 안 와. 이 속도면 8년도 못 버텨. 집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야. 종구가 국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야, 집은 팔지 마. 안 팔고 어떡해. 기초연금 54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나도 2년 전에 똑같은 생각했거든. 근데 방법이 있어. 방법이 뭔데?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봤어? 주택연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데? 집 안 팔고 그냥 살면서 매달 돈 받는 거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집을 안 파는데 어떻게 돈이 나와? 국가에서 하는 거야. 집을 담보로 맡기는 건데 담보 맡겨도 계속 거기서 살 수 있어. 이사 안 가도 돼. 대신 매달 연금처럼 돈이 나와. 죽을 때까지.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집 뺏기는 거 아니야? 이자 엄청 붙고. 그런 거 없어. 집에서 절대 안 쫓겨나. 부부들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어. 종군의 집도 우리랑 비슷해요. 20평대 아파트. 시세가 2억 정도예요. 너 그거 신청했어? 70살에 신청했어. 지금 2년째 받고 있어. 얼마나 나오는데? 80만 원 가까이 나와. 80만 원이요. 기초연금이 부부 합쳐서 54만 원인데. 그거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진짜? 80만 원이나? 집값 높을수록 많이 받고 나이 많을수록 많이 받아. 니네 집 2억 5천이라며? 나보다 더 받을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내나 나 둘 중 하나 먼저 죽으면 어떻게 돼? 금액 안 줄어. 남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받아. 진짜야? 야,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2년째 받고 있잖아. 진짜야. 집에 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짜일까? 종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와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좀 도와줘라. 왜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주택연금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알아봤어요. 그래, 뭐래? 진짜 있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예요. 우리 집값이랑 아버지 나이로 계산해봤거든요. 얼마나 나온대? 월 85만 원이요. 85만 원이요. 매달 85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아버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때 집으로 정산하는 거고요. 자식들한테 빚 남기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도 자식들한테 청구 안 한대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화 끊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집 안 팔아도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집 안 팔고 여기서 살면서 매달 85만 원씩 받을 수 있대. 85만 원이요? 기초연금 54만 원에 85만 원 더하면 139만 원이야.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다시 물었어요. 정말 집 안 팔아도 돼요? 응, 안 팔아도 돼.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아내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산 집이거든요.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까지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서류 챙기는 것도 복잡하고 어르신들끼리 가면 헷갈릴 수 있다고요. 고마웠습니다. 요즘 애들이 바쁜 거 아니까 미안하기도 했고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어요. 한참 있다가 상담 창구로 불렸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이름표에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르신, 주택연금 상담 오셨죠? 서류 확인부터 할게요. 아들이 서류 챙겨온 거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하더라고요. 네. 서류는 다 됐고요. 집값 2억 5천, 연세가 73세시니까 월 지급금은 85만 원 정도 나오세요. 아들이 알아본 거랑 똑같았어요. 진짜였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것저것 서명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현금 여유자금 있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비과세 종합저축.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데요? 일반 예금은 이자에서 세금 15.4% 떼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세금을 안 떼요. 65세 이상이시면 5천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 옆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연 4% 정도 되거든요. 5천만 원 넣으시면 1년에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일반 예금이면 여기서 세금 30만 원 넘게 떼가요. 근데 이 예금은 안 떼요. 200만 원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2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한 달에 16만 원 정도예요. 매달 16만 원씩 이자가 나온다고요? 네, 대략 그 정도요. 세금 안 떼니까 일반 예금보다 훨씬 이득이세요. 가게 정리하고 남은 5천만 원. 그냥 통장에 넣어뒀거든요. 이자 얼마 안 되겠지 하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달랐던 거예요. 매달 16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주택연금 85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16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합치면 155만 원이에요. 한 달에 155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일 안 해도요.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네. 신분증 있으시면 바로 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했습니다. 5천만 원 전부 넣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기뻐서 그런 건지, 아들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아버지, 잘 되셨네요. 그러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오늘 같이 오길 잘했네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한 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한 거, 앞으로 매달 155만 원 들어오는 거.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155만 원이나 들어와요? 응. 주택연금 85만 원, 이자 16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합치면 155만 원이야. 일 안 해도요? 응. 일 안 해도.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살겠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막막했거든요. 8년 뒤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집 팔아야 하나? 일 나가야 하나? 그 걱정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매달 155만 원이 들어와요. 통장에서 빠지기만 하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현금 흐름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택연금 첫 입금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85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진짜였습니다. 종구 말이 맞았어요. 아들이 알아본 것도 맞았고요.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준 것도 다 맞았어요. 그동안은 통장에서 빠지기만 했거든요. 관리비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생활비 빠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잔고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줄어 있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들어오는 돈이 생긴 거예요. 매달 1일에 주택연금 85만 원, 매달 25일에 기초연금 54만 원, 3개월에 한 번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이자는 3개월치 합쳐서 들어오는데요. 한 달로 나누면 16만 원 정도예요. 다 합치면 155만 원입니다. 155만 원이요. 일 안 하고 매달 155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통장 찍힐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진짜 들어왔나? 금액이 맞나? 매번 맞더라고요. 첫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이 지나니까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구나. 가게 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매달 돈이 들어왔거든요. 손님한테 받은 돈이요. 근데 그건 일을 해야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봐야 들어오는 돈.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들어오는 돈. 허리 아파도, 무릎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들어오는 돈. 2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라도 안 나가면 그날은 돈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일 안 해도 들어와요. 집에서 쉬어도 들어와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 들어와요. 매달 1일이 되면 85만 원이 찍혀요. 제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이게 현금 흐름이구나.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5천만 원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쓰기만 했으면요.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8년, 100만 원씩 쓰면 4년. 그러면 바닥나는 거예요. 바닥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현금 흐름으로 바꾸니까 달라졌어요. 5천만 원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이자만 나오는 거예요. 원금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 팔았잖아요. 집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집도 그대로, 돈도 그대로. 근데 매달 155만 원이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빠지기만 하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돈 쓸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마트에서 장 볼 때도 계산했어요. 이거 사면 얼마 남지? 이것까지 사면 이번 달 빠듯하겠다.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고민했어요. 10,000원짜리 국밥 하나 먹는 것도 아까웠어요. 이러다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났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155만 원 안에서 쓰면 되니까요. 그 안에서만 쓰면 원금은 안 줄어요. 오히려 남는 달도 있어요. 아끼면 20만 원, 30만 원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따로 모아둬요. 비상금으로요. 병원비 갑자기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집 수리해야 할 수도 있고요. 경조사 겹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쓰려고 모아두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이제 통장 볼 때 무섭지 않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통장 보기가 무서웠거든요. 또 얼마나 줄었나? 이번 달은 얼마나 빠졌나? 그 생각에 열기가 싫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봤어요. 그것도 눈 질끈 감고 봤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통장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1일 되면 들어왔겠지. 25일 되면 또 들어오겠지. 이게 현금 흐름의 힘이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때 큰아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때 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 걱정에 잠이 안 왔다는 것, 집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는 것, 숨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서류 준비하려면 통장 내역도 보여줘야 하고, 집값도 확인해야 하고, 다 까발려지더라고요. 아들이 통장 잔고 보고 한참 아무 말 없었어요.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냐고 안 물었어요. 왜 미리 준비 안 했냐고 안 따졌어요. 그냥 묵묵히 도와줬어요. 서류 챙기고, 은행 같이 가고, 설명 안 되는 거 대신 물어봐주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창피했어요. 평생 가장으로 살았거든요. 애들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오히려 항상 주는 쪽이었어요. 대학 등록금 대주고, 결혼자금 보태주고, 집 살 때도 보태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으니까요. 자식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연락했나 봐요. 며칠 뒤에 둘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셋째한테도 왔고요. 막내딸한테도 왔어요. 다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미안하더라고요. 걱정 끼치기 싫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더 속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10만 원. 큰아들이 보낸 거예요. 다음 날 또 10만 원. 둘째가 보낸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10만 원. 셋째가 보낸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10만 원. 막내딸이 보낸 거예요. 4명이서 10만 원씩. 4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거 뭐야? 왜 돈을 보내? 아버지, 그냥 용돈이에요. 받으세요. 됐어. 너희도 살기 바쁜데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버지, 저희끼리 얘기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드리기로요.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보탬이 되실 거예요. 받기 싫었어요.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돈을 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안 받아. 돌려보내라. 아버지, 제발요. 저희도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요. 이제 저희가 드릴게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 끊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애들이 용돈 보냈다고. 안 받겠다고 했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받아요. 애들 마음인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꼴이잖아. 손 벌린 게 아니라 애들이 먼저 준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돈은 안 쓰기로 했어요.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155만 원으로 생활하자. 애들이 보내주는 40만 원은 손대지 말자. 비상금으로 모아두자. 아내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급할 때 쓰는 걸로 하자. 그래서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비상금 통장이요. 매달 40만 원씩 거기로 들어가요.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2년이면 거의 1000만 원이에요. 병원비 갑자기 나가도 걱정 없어요. 큰 수리비 나가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뭔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갑자기 돈 나갈까봐 무서웠거든요. 병원비 나가면 어떡하나? 보일러 고장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비상금이 있으니까요. 급한 일 생겨도 거기서 쓰면 되니까요. 애들한테 고마워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니까요. 큰아들은 애들 학원비 내랴, 대출 갚으랴 바쁘고요. 둘째는 사업이 쉽지 않고, 셋째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느라 힘들고, 막내딸은 시댁 살림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들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10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그동안 애들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이런 거겠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보태준 게 있으니까. 그때는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애들한테 줘버려서 정작 내 노후는 준비 못했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남는 거였어요. 애들한테 준 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물론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희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155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근데 155만 원 다 쓰면 남는 게 없잖아요. 아내랑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130만 원 안에서 살아보자. 그럼 25만 원이 남잖아. 그럴 수 있을까요? 해보자. 애들 용돈 40만 원에 25만 원 더하면 65만 원이야. 1년이면 780만 원 모이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지출을 다시 정리했어요. 고정비부터 봤습니다.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8만 원, 수도세 3만 원, 통신비 7만 원, 보험료 35만 원. 이것만 해도 68만 원이에요.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하는 돈이니까요. 130만 원에서 68만 원 빼면 62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먹고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식비를 제일 신경 썼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거 샀거든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사고. 지금은 달라요. 장 보기 전에 뭐 살지 미리 정합니다. 메모해서 가요. 그거만 사고 와요. 할인하는 것 위주로 삽니다. 마트 전단지 보고 뭐가 싸게 나왔나 확인하거든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도 잘 사요. 어차피 바로 먹을 거니까요. 그래도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습니다. 뒷다리살이 세일하면 세근에 10,000원이거든요. 그걸로 제육볶음 해 먹으면 맛있어요. 과일은 제철 과일만 삽니다. 제철 아닌 건 비싸거든요. 겨울에 수박 안 사고, 여름에 귤 안 사고, 이렇게 하니까 식비가 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둘이서 40만 원이면 빠듯하긴 합니다. 근데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껴서 먹는 거예요. 생필품 사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 씁니다. 세제, 휴지, 치약, 샴푸. 대용량으로 사면 더 싸거든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할 때 사두고요. 병원비가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 나갑니다.
저는 혈압약 타러 가고, 아내는 무릎 때문에 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경조사비는 예전보다 줄였습니다. 10만 원 내던 거 5만 원 내고, 안 가도 되는 건 안 가고, 평균 내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예요. 교통비는 아끼려고 합니다. 가까운 데는 걸어 다녀요. 병원 갈 때만 타거든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잡아요. 다 합치면 129만 원이에요. 130만 원 안에 딱 들어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진짜 되네. 처음엔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나도 몰랐어. 매달 남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매달 25만 원씩 남잖아요. 그게 쌓이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가끔은 외식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네 국밥집이나 칼국수집. 15,000원이면 둘이 먹거든요. 친구들도 만납니다. 종구랑 가끔 소주 한잔 하고요. 아내는 아내 친구들이랑 시장 구경도 가고요. 완전히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삶이 너무 팍팍해지거든요. 적당히 쓰면서 적당히 모으는 겁니다. 130만 원으로 사는 게 부자는 아니에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근데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병원 갈 건 가고, 사람 만날 건 만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 안 부리면 살만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가게 접고 막막하기만 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에요. 얼마 전에 종구를 만났습니다. 또 국밥집에서요. 야, 요즘 어때? 덕분에 잘 살고 있어. 네가 주택연금 알려줘서 살았다. 뭘? 나도 누가 알려줘서 한 건데. 그래도 고맙다. 진짜로. 종구가 웃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우리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에요. 넉넉하지도 않고요.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달 155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택연금 85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16만 원. 일 안 해도 들어와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 들어옵니다. 매달 1일이 되면 통장에 찍혀 있거든요. 거기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40만 원. 이건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비상금 통장에 그대로 모아뒀어요. 3년이면 얼마일까요? 40만 원 곱하기 36개월. 1,440만 원이에요. 거기다 생활비 아껴서 모은 것까지 합치면요. 비상금이 2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병원비 갑자기 나가도 걱정 없어요. 보일러 고장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3년 전에 5천만 원 들고 막막해 하던 때 생각납니다. 그때 그냥 쓰기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통장에 2천만 원도 안 남았을 거예요. 1년만 더 지나면 바닥이에요. 집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산 집 팔고 작은 전세로 갔겠죠. 그것도 결국 바닥납니다. 언젠가는 끝이거든요.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 안 팔았어요. 주택연금 신청했습니다. 매달 85만 원씩 들어와요. 죽을 때까지요. 5천만 원 그냥 안 썼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넣었어요. 매달 16만 원씩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억 있어도 쓰기만 하면 바닥나요. 근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안 바닥납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들어오는 것만 쓰면 되니까요. 저처럼 연금 없는 분들 많잖아요. 자영업 하느라 국민연금 못 넣은 분들, 기초연금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 있으면 주택연금 알아보세요.
집 안 팔고 매달 돈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현금 있으면 비과세 종합저축 알아보세요.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까지 세금 안 떼거든요. 이자가 고스란히 내 돈이에요. 저도 3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친구한테 우연히 듣고 알았어요. 왜 이런 걸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그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방법이 있습니다. 집 안 팔아도 돼요. 일 안 해도 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세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요. 비상금도 있으니까요. 30년 산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